갑자기 발기가 안 될 때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이 접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관계를 하다가 딱 죽어버렸다.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전에 뭔가 애무를 받고 분위기가 막 올랐을 때까지는 신호가 오고 잘 되다가 정작 본 게임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죽어버리면 되게 당혹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대부분 네,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장진석이고요. 잠실에서 비뇨기과 클리닉 운영하고 있고요. 닥터곰의 비뇨의학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비뇨의학 지식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로 잘 알려진 비아그라의 역사는 어떻게 되나요? 흔히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비아그라라는 약은 한 1980년대 후반쯤에 처음 파이자라고 하는 아주 큰 미국계 제약사에서 출시가 됐죠.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처음에 출시가 되었을 때는 이 약을 심혈관 질환 치료제, 심장 질환이라든지 협심증, 고혈압 치료제 목적으로 그 심장 쪽으로 피를 많이 공급해주기 위한 약으로 개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임상 실험을 하던 도중에 부작용으로서 심장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피가 많이 쏠리게 되는 어떤 심각하다면 또는 예기치 못했던 부작용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아래쪽 음부, 남성으로 치면은 생식기 쪽으로 혈류량이 증가되면서 예기치 않은 발기가 유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파이자에서 이 약의 그 개발 의도를 협심증이나 고혈압 치료제에서 틀어서 전환을 해서 처음으로 발기부전을 치료하기 위한 약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아주 베스트셀링 약이 되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출시 첫 해에 한 10억 불, 거의 뭐 지금 돈으로 어마어마한 돈이죠. 1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유명한 약이 되었습니다. 발기부전 약을 매일 먹는 용법과 필요할 때만 먹는 용법, 어떤 방법이 더 좋나요? 발기부전 치료제로 승인받은 약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어떤 종류의 약이 승인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약의 용법이 어떤지를 같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용법으로 치면은 그 매일 한 알씩 먹는 once a day, 우리는 그냥 OAD라고 약자로 해서 부르는데 매일매일 비타민처럼 한 알씩 드시는 용법으로 나온 약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on demand, 필요할 때 그때그때. 여기서 필요할 때라고 하는 말은 관계 직전에 성관계를 목적으로 발기력을 올리는 약이기 때문에 관계하기에는 1시간 정도 전에 복용하는 용법의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상담을 받고서 이제 처방을 하게 되고요. 약의 종류로 치면은 우리나라에서 출시되어 있는 약 중에는 비아그라 계열 약제가 있고 시알리스 계열, 비아그라 시알리스라고 하는 거는 상품명이거든요. 성분명으로 얘기하면 실데나필, 타다라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만든 자이데나, 유데나필이라고 하는 약이 있고 또 SK에서 만든 엠빅스, 미로데나필이라고 하는 약제, 이렇게 4가지가 주로 쓰여지고 있고 한 가지 뭐 레비트라라고 하는 약이 바이엘에서 출시된 약이 있는데 이 약은 뭐 많이 사용이 안 되면서 그 시장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요즘 쓰여지는 약은 비아그라류, 시알리스류, 자이데나, 엠빅스 이렇게 4가지가 주로 쓰여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4가지 종류의 약이 국내에 허가를 받고 시판 중에 있는데 이 약마다 사람마다 어느 약이 더 잘 맞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좋은 약이라고 하는 거는 효과는 괜찮고 부작용은 적은 약이겠죠. 그래서 비뇨의학과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고 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약을 처음에 드려보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좋았다. 그러면은 그 약으로 나중에는 한 종류를 몰아서 쓰시도록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약 저 약을 자꾸 바꿔 쓰는 거는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을 한번 종류를 선택해 본 다음에 그리고 매일 먹는 용법과 관계 전에 먹는 용법 중에 어느 걸 선호하시는지 개인의 어떤 선호도라든지 이런 걸 여쭤보고 예를 들어서 그 시알리스 계열의 약들은 5ml짜리는 매일 먹는 용법이 있거든요. 10ml, 20ml짜리는 그 온 디맨드로 일회성 용법으로 쓰여지고 있고요. 뭐 비아그라류도 25mg짜리는
뭐 매일 용법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50ml, 100ml는 온디맨드로 사용을 하고요. 자이데나라고 하는 약은 뭐 50ml, 75ml짜리는 매일매일 먹는 용법으로 개발이 되었고 100ml, 200ml짜리는 일회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형과 용법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약을 일단 선택을 하고 용법도 전문의와 상의 후에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발기부전 약 없이도 며칠 안에 눈에 띄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발기부전 없이도 며칠 안에 발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딱히 떠오르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질문에서 며칠이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웬만한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의학적인 도움밖에 없을 거거든요. 며칠이라고 너무 쇼텀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은 첫 번째는 발기부전 약제가 있겠죠. 근데 그걸 제외한다면은 의학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두 번째 주사를 맞는 치료 방법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먹는 약 비아그라, 시알리스, 자이드나 엠빅스를 쓰지 않고 발기력을 올리려면은 첫 번째는 주사용법으로 승인받은 치료제가 있고요. 이것 또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쓸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흔히 통용되지는 않지만 진공, 백큐움 디바이스가 있어요. 이거의 작동 원리는 고추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이 귀두 쪽이고 여기가 몸통이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 기구를 이 위에다 씌우는 거고요. 진공, 음압을 걸어서 쭉 끌어당기는 거예요. 귀도 끝쪽에서. 그러면은 혈류량도 그렇고 이쪽으로 좀 쏠리면서 자극이 전해지거든요. 그런 와중에 음경의 뿌리 쪽을 이렇게 가둬주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물리적인 기계를 통해서 발기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장비가 미국 비뇨기과회나 아니면 그 유럽 비뇨기과회에서도 슬슬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물 치료가 힘들거나 주사 치료가 힘든 경우에 거부감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 한해서 추천하도록 보통 권장이 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통용되고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곧 출시가 제대로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록손이라고 하는 바르는 치료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영국에서 처음에 도입이 돼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실제로 처방전 없이 드럭스토어에서 그냥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허가를 받지 못해서 출시가 되진 않았지만 저는 요거는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부작용이 별로 없었고 저는 괜찮게 약간 이게 휘발성 물질을 바름으로써 시원하게 하면서 어떤 발기력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조금 다른 작용 기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았는데 아주 강한다는 느낌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만약에 외용제가 국내에 도입이 된다면은 먹는 약과 같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같이 병용을 한다면은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갑자기 발기가 안 될 때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팁이 있나요? 갑자기 발기가 안 될 때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이 접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뭐 성 경험이 많고 또 20대, 30대, 40대, 50대 쭉 거쳐서 나이와 함께 발기력이 서서히 수그러드는 거는 대부분이 그냥 수긍을 하거든요. 아, 내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또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혈압 당뇨라든지 비만도가 높아진다든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발기력이 서서히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래도 비교적 받아들이는 편인데 만약에 난 되게 건강하고 20대다, 30대다, 아직 왕성할 나이인데 관계를 하다가 딱 죽어버렸다.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전에 뭔가 애무를 받고 분위기가 막 올랐을 때까지는 신호가 오고 잘 되다가 정작 본 게임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죽어버리면 되게 당혹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대부분 심리적인 요인이 그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발기력 저하, 발기부전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병원을 많이 찾게 되고 가장 흔한 포션을 차지하는 거는 아무리 뭐니 해도 시민성 발기부전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성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성 경험이 뭐 많지 않거나 자위를 평상시에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야동을 보고 내 손으로 위로받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분이 뭐 이성을 처음 접하거나 아니면 파트너가 바뀌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갑자기 죽어버리거나 흥분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죽으면은 다시 얘를 어떻게 세워보려고 애를 쓰는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심리적인 요인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평상시에 어떤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위를 조금 줄이는 거 이런 건 도움이 될 거고요. 만약에 어떤 그 성생활에 대한 경험이 충분치 않거나 내가 조금 자신감이 떨어진다 싶을 때는 어떤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그 도움을 받아서 몇 번 원활한 관계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잘 되실 수 있게 언젠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파트너와 이성이 됐건 동성이 됐건 파트너와 교감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만약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한 번 했는데 잘 안 됐다 그러면은 실망하지 말고 일단 상대와 대화를 통해서 내가 이래 해서 조금 지금은 부족했는데 다음엔 좀 더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든지 뭐 서로 노력을 해보자, 뭔가 그런 육체적이고 외적으로 풀 수 있는 소셜 스킬도 중요할 것 같고,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 어색한 관계가 아니라 부부 생활을 하는데 한 몇 년은 관계가 잘 됐어요. 근데 임신과 출산과 경무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애기 태어나고 그러면은 조금 소원해질 수 있거든요. 오랜만에 관계를 하려고 했더니 잘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엔 잘 됐는데. 근데 그럴 때 점점 멀어지면 더 멀어지게 되고 아예 섹스리스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각고의 노력을 해보고, 어떤 분들은 동영상 같은 거를 틀어놓고 도움을 받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그 섹스리스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필요하면은 여성분도 산부인과 선생님께 도움을 받고, 남자도 비뇨의학과에서 도움을 받고, 필요하면 약물 처방도 받고, 필요한 경우에는 창피하지 말고 터놓고 서로 대화를 하고, 좋아하는 어떤 야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은 그런 걸 한 켠에 켜놓고서 하는 게 처음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각고의 노력을 병행해야 했을 때 나중에 그런 것이 없더라도 원활한 성생활을 계속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불법 발기부전약은 왜 절대 먹으면 안 되나요? 일단은 요즘은 그래도 그런 경우들이, 그런 질문도 그렇고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비뇨기과 전문의가 되고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만 해도 비뇨의학과라는 곳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조금 쭈삣쭈삣 어색하기도 하고 창피하다고 하면서 들어오신 남성분들도 있었고, 그 시절에는 공공 화장실 같은데요. 기차 역사에 남자 화장실 가면은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붙여 있고 뭐 정품 100% 비아그라 뭐 이렇게 써놓고서 전화번호 하나 적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거 구매해도 되냐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가품 그런 식으로 약을 구해서 쓰시는 거는 절대로 권하지 않고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발기부전약은 꼭 써야 되는 약이 아니거든요. 일렉티브하게 필요한 사람이 삶의 질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만약 건강상의 위협을 받거나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은 그건 소탐대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할 때도 발기약제 잘못 드시고서 응급실이나 비뇨기과에 오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었어요. 예전에 그냥 뭐 중국산 가품, 비아그라, 시알리스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무슨 성분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약이나 어떤 성분이 들어있다면은 부작용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전문 의약품이건 일반 의약품인 경우에는 효능과 부작용이 가늠이 되는데 이건 아예 가늠조차 안 되는 거예요. 약을 잘못 썼을 때 간으로 대사가 되면은 간 독성 때문에 전격성 간염이 올 수도 있고 간 수치가 막 1000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는 신장으로 대사가 잘못되면은 크레아틴 수치가 올라가면서 신장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위장장애, 설사, 구토 이런 거는 너무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효과는 거기에 없어요. 그래서 효과도 불분명하고 부작용은 또 가늠조차 안 되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런 가품 비아그라는 절대로 접하시면 안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굳이 요즘은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게, 예전에는 그 약제들이 비쌌거든요, 정품이. 이 비아그라, 실데나필 제제가 파이자에서 특허가 풀린 지가 이미 10년, 20년 됐습니다. 이제는 약값이 싸졌어요. 그 실데나필 제제가 국내사에서만 출시되는 이름이 다른 뭐 88, 뭐 세지그라, 누리그라 뭐 이런 약도 쭉 있거든요. 그런 국산 제제들이 10종류가 넘습니다.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약가가 많이 인하가 됐어요.
예전에는 한 알에 뭐 15,000원, 2만 원 했다면은 지금 뭐 2,000원, 3,000원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가품을 써서 더 약을 저렴하게 구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효용 측면에서나 비용 측면에서나 부작용 측면에서나 가품을 쓰는 건 지금은 아예 넌센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비뇨의학과 방문을 하시는 게 번거롭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개 요즘 비뇨의학과들은 문턱이 많이 낮아졌고 여성분들도 많이 오고 애들도 올 수 있고 노인분들, 그래서 비뇨의학 건강 전반에 대해서 이제 상담도 받고 약 처방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들러주시면은 뭐 상담 진찰료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시고 약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을 오래 먹으면 내성이 생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런 질문은 많이 하시죠. 발기약제를 너무 많이 쓰거나 자주 쓰면은 나중에 효과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의학적으로는 내성, 양리학적인 내성은 없다고 알려져 있고요. 다만 심리적인 의존성은 조금 별개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이거를 매일 관계를 하려고 하면은, 또는 심지어는 자위할 때도 맨날 먹어버릇을 하면은, 이게 만약에 없는 날에 관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되게 허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의존성 때문에 나중에 자연 발기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약물학적인 어떤 기전 때문에 효능이 점점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닐 거고요. 하지만 또 한 가지 개념은, 비아그라건 시알리스건 뭐 자이데나건 엠빅스건 장기간 복용을 했어요. 가끔씩. 그랬을 때 한 10년 지나면 효능 별로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만약에 40세 처음 약을 썼다면은 어느덧 내가 50대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 성기능, 성욕부터 해서 발기력은 나이와 함께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 가지 혈관의 문제라든지 성인병도 관련이 될 수가 있고 내 건강 상태 때문에요. 그래서 노화로 인한 발기력 저하는 좀 별개로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약을 처방받더라도 이 약을 항상 꼭 쓰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어떤 때는 쓰고도 해보고 어떤 날은 안 쓰고도 하고, 안 쓰고도 괜찮으면은 약 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 없이도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게 사실은 이 발기부전 치료제의 궁극적인 어떤 도움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거의 사라진 것 같던 매독이 요즘 다시 유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참 이제 매독이 거의 박멸의 시대에 접어들었나 생각을 하다가, 근래 어떤 뭐 언론이나 뉴스 통해서 매독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매독이 창궐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 같은 거 접하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코로나 때 조금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심각하다 이런 뉴스들이 많았거든요.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매독 자체가 특별히 뭐 활성화가 됐다기보다 코로나 시기에 뭔가 비대면 상황들이 많아지고, 데이팅 앱 같은 게 일본 얘기입니다. 일단은 일본에서는 데이팅 앱이 많이 유행을 했대요. 그리고 뭐 파파카츠니 뭐 사회 신드롬 현상 같은 게 있으면서, 어떤 일본에서는 섹스 인더스트리라고 하나요? 뭐 어떤 성산업? 네, 성산업 같은 게 나름 뭐 성진국이라고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오픈돼 있고 이런 사회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때 하필 콘돔을 쓰지 않고 섹스를 하는 문화들, 그리고 병원 이용률이 좀 떨어졌었고, 그래서 좀 쉬쉬하면서 음성적으로 매독이 발생을 하고, 불특정 다수와 여성 섹스 워커와 남성 구매층, 이런 식으로 많이 퍼져나갔다고 하는 보고들이 논문으로도 나왔어요. 그리고 일본 뉴스에서는 뭐 요미우리 신문, NHK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다루었었거든요. 그게 아마 2022년, 23년도에 나왔던 사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으로 해외 여행객들이 많이 유입됐던 또 시점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갔었고 서양 사람들도 많이 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 뭐 데이팅 앱, 뭐 해외 관광객의 유입, 섹스 인더스트리의 특수성, 그 다음에 일본에서 병원 접근성이 우리나라보다도 오히려 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진단이 용이하지 않았다는 거, 매독 진단 같은 거요. 그래서 일본에서 일단 창궐을 했다고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한 면도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약간 뒤늦게 따라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요. 일본으로 갔던 여행객들도 한참 많았던 적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에다 한 가지 더 달라진 게, 감시 체계. 우리가 성병이라고 하면은 분류를 해서
법정 뭐 3종 전염병, 4종 전염병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관리 체계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편이고, 이게 매독이 격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감시 체계를 좀 빡세게,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웃나라인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영향이 오고 있으니까 더 철저하게 조사해라. 그래서 예전에는 표본 감시 기관들, 뭐 보건소라든지 비뇨의학과 산부인과인데 그 표본 기관이 정해져 있었어요. 전수조사를 안 했던 거죠. 거기에 내원했다가 오는 사람들의 진단되면은 그 국가 통계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이제 보고를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이게 3종 전염병으로 격상이 되니까 전수조사를 하라고 돼 있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전수조사를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는 표본 기관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N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어떤 통계적인 기법상에서 그 유병률 또는 그 검출수가 훨씬 늘어난 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매독이 의심되는 상황이거나 성기에 수포가 생겼다, 뭐 궤양처럼 푹 파인다, 뭐 전신에 발진 같은 게 생기고 있다 이럴 때는 가까운 산부인과, 내과도 좋고요, 비뇨의학과도 좋고 가서 꼭 검사를 받으세요. 매독은 초기에 치료하면은 비교적 용이하게 치료가 되지만 2기, 3기로 진행할수록 오히려 걷잡을 수 없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시스템이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매독에 대한 관리는 비교적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맡으마 소임을 다하고 환자분들께서는 의심 증상이 있을 때 꼭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성병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으며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괜찮은 건가요? 일단 성병의 증상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면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성병이란 건 과연 무엇인지, 성병의 정의, 그리고 증상을 논하려면은 성병에 포함되는 질병들을 한번 나열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성병마다 증상이 천차만별이니까요. 그래서 성병의 정의는 성생활, 성관계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 질병을 통칭을 합니다. 다 일컬어서 부르는 말이고, 여기서 성관계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의 질성교, 그 다음에 남자의 여자의 항문성교, 남자와 남자의 뭐 항문성교, 또 동성이건 이성이건 구강성교,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자위는 보통 포함되진 않죠. 그거는 상대방이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질성교, 항문성교, 구강성교, 사람과 사람 간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질환을 우리는 성병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환자분들이 가끔 물어보시는 게, 나 STD 8종 검사 받으러 왔어요. 12종 검사 받으러 왔어요. 이렇게 그 말씀을 먼저 꺼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약간 거는 뭐 표현이 잘못된 거는 STD라고 하는 거, STD 또는 STI는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또는 Infection이거든요. 그 자체가 성병이라고 하는 거에 약자예요. 거기에서 만약에 7종, 8종, 12종을 얘기를 하신다면은 그거는 어떤 요도염이나 질염을 볼 때, 여성의 질염, 남자의 요도염을 볼 때 보는 PCR 검사에 균을 몇 가지를 볼 것이냐, PCR 7종, 8종, 12종이라는 거를 약간 뭐 STD라고 그냥 알고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조금 바로잡고 싶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돌아가면은 가장 흔하게 언급되는 성병은 남자의 요도염, 여성은 질염이 있겠습니다. 이거는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성병인데요. 뭐 흔히 아는 임질, 클라미디아, 유레아 플라즈마군, 뭐 마이코플라즈마군, 가드넬라, 트리코모나스,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세균의 이름이 되겠고요. 꽤나 흔한 그 전염성이 있는 성병이고요. 증상으로는 보통 남자의 경우에는 소변 볼 때 찌릿찌릿한 자결감 또는 음경, 귀도 끝쪽에서 요도 입구에서 고름 같은 분비물이 나타나는 분들이 많고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도 질 이런 데서 냉이 심해지거나 냄새가 나거나 소변 볼 때 찌릿찌릿하게 방광염으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증상들 특징으로 하는 게 요도염, 질염이고요. 두 번째로 흔한 경우는 헤르페스라고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헤르페스는 허피스 심플렉스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생되는 성병이고, 타입 1은 주로
안면부에 생기는 입술 주변에 피곤하면 물집 생기는 사람들 있고요. 타입 2가 주로 성병인데 음부, 생식기, 성기, 남자의 경우에는 음모부근 이런 데 잘 생기고 여성분들도 음모부근, 뭐 대음순, 소음순 요 입구 쪽에 물집 같은 게 잘 생기고 심해지면은 궤양처럼 막 파이기도 하고 쓰라릴 수도 있고 뭐 요런 거 증상을 특이점으로 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곤지름, 콘딜로마라고 하고요. 성기 사마귀라고도 하죠. 요것도 헤르페스와 더불어서 스킨 투 스킨으로 피부에서 피부로 접촉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녀석들의 특징은 어떤 사마귀 같은 게 돌출되는 분들이 남자한테는 많죠. 그래서 약간 울퉁불퉁한 사마귀 병변이 생식기 주변에 생겼다든지 또는 어떤 분들은 플랫하게 납작한데 검은색 반점처럼 생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게 있으면은 남자의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병변을 도려내서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게 됩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그 팝스메어라고 하는 질 분비물 같은 거를 브러쉬로 문질러서 HPV 타이핑까지 얻어낼 수는 있거든요. 그 곤지름 또는 콘딜로마의 특징으로는 다른 녀석들과는 달리 방치되는 경우에 암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께 고위험군 콘딜로마가 HPV가 왔을 때 자궁 경부암이라든지 이런 것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에서 특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가다실 같은 어떤 그 자궁 경부암 백신도 이런 이유로서 맞는 거고요. 여성분들은 무조건 맞으셔야 될 것 같고 남자의 경우에도 요즘은 많은 분들이 맞거든요. 특히 26세 이전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맞으러 오십니다. 그리고 권장 사항에서는 45세 이전에는 주치의와 상의하에 뭐 주사 맞는 거는 괜찮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도 비뇨기과과 상의를 받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성병으로는 매독이 있고요. 매독은 뭐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기도 하고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스킨 투 스킨으로 접촉성으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기 쪽에 어떤 발진이라든지 매독진, 궤양처럼 움푹 파이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은 빠르게 비뇨기과에서 그 진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2기, 3기 매독으로 가면 치료가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조기 진단이 특히 또 중요합니다. 그 말씀드렸던 헤르페스, 콘딜로마, 그 다음에 매독 이런 경우에는 피부에서 피부로 닿으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콘돔을 쓴다고 해서 100% 예방이 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요도염 질염의 경우에는 그 인텍트한 온전한 콘돔을 사용하면 거의 다 예방을 할 수 있는 성병인데 반해서 헤르페스, 매독, 곤지름 같은 경우에는 닿는 부위가 만약에 남자의 배하고 배 쪽, 성기 뿌리 쪽하고 여성의 어떤 클리토리스 쪽하고 닿았다고 하면은 닿는 부위가 콘돔으로 커버가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콘돔을 쓰는 게 물론 예방 효과를 올릴 수는 있지만 100% 안심하실 수는 없다는 점, 요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강성교만 한다면 성병에 걸릴 위험은 없나요? 근데 구강성교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강성교를 통해서도 올 수 있는 병들은 다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구강성교만 좋아서 나는 상대방한테 입으로만 서비스를 해주고 평생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구강성교를 하다가 그게 M으로 진행이 되다가 삽입성교로 또 질성교나 항문성교 넘어가는 대개는 그렇기 때문에 구강 내에 만약에 어떤 균이 살고 있었다. 그 균이 만약에 임질균일 수도 있고 우리가 요도염 질염에서처럼 구강 내에 만약에 그 세균들이 살고 있었다면은 만약에 남자가 여성분께 구강성교를 받았다면은 상대방의 입에 세균이 있었다면은 요도염으로 들어올 것이고 상대방의 입에 헤르페스가 있었다면은 들어올 것이고 구강 내에도 곤지름이 살 수 있거든요. 콘딜로마가 살 수 있으면 들어올 것이고 HIV도 마찬가지고요. 매독도 그렇고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남자가 받는 경우 말고 여성분이 받는 경우에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질성교, 항문성교를 하던 사람이 만약에 누군가 한 명이 성병이 있었다면 여기 있던 게 일로 가죠. 근데 그 사람, 그 두 명의 파트너가 다음번에는 구강성교를 이렇게 해줬다. 그럼 여기 있던 게 입으로 가요. 입에 있었는데 만약에 뽀뽀를 했다. 그럼 입에서 입으로 또 가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이쪽으로 또 구강성교를 해줬으면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강성교는 안전하고 이런 거는 전혀 아닐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구강성교를 할 때 이거는 약간 뭐 사람마다 취향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 콘돔을 착용하고 구강성교를 안 한다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상대방에 대한 뭐 약간 뭐 예의 차원일 수도 있지만 뭐 누가 남성 입장에서 그 애무를 해주는데 콘돔을 끼고 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치면은 오히려 아래쪽에 있던 게 절로 갈 찬스는 높아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구강은 지저분해요. 누구나.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음식물이 지나는 통로는 각종 세균들이 살 수 있거든요. 그 세균들이 성병균이 아니었더라도. 그러니까 장내에 살 수 있는 음식물이 지나는 통로니까 지저분한 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걔네도 꼬추로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자결감 같은 증상을 일으키고 국소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구강성교를 금지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거는 어디까지나 취향의 문제인데 이거를 구강성교만 했다고 해서 안심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병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라면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고 파트너와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성병의 증상이 심한 경우 종류별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본다면은 만약에 첫 번째 남자의 요도염, 여자의 질염이 심하게 왔다. 치료를 안 하고 방치가 됐다. 요도염이 방치되면 안쪽에 심부장기인 전립선에 침투해서 전립선염이 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임질이나 클라미디아 같은 균이 있었는데 방치가 되면은 뭐 클라미디아에 의한 급성 전립선염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고열이 나고 몸살 기운이 나고 뭐 배뇨장애나 소변 자주 마렵고 아프고 이런 것들은 다 있고요. 전신 감염으로 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심한 경우에는 쇼크, 폐혈증으로 인해서 사망까지 이르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성분들의 경우 질염이 제때 치료가 안 되고 방치가 오랫동안 되면은 골반염으로 진행돼서 나중에 거기에 골반집 같은 거를 골반에 압세스 같은 농양집 같은 거 고름집을 형성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가 안 되면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나 폐혈증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요. 헤르페스 같은 경우에도 처음 헤르페스가 감염이 된 분들 중에는 증상이 심하게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단순하게 수포만 있다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통증과 림프절이 붓고 고열이 나고 그러다가 전신 감염 증상으로 퍼지면서 열이 계속 지속되다가 헤르페스, 허피스 셉시스라고 하는 폐혈증으로 또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도 상당히 위독한 증상이 될 수 있고 헤르페스 같은 경우에는 꼭 언급을 해야 되는 게 이거 자체가 나중에 관리가 잘 된다면은 무슨 그 초발이 아니고 재발하시는 분들은 증상이 그렇게 심하게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부부간에는 양쪽 다 그냥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무증상 전파가 가능하거든요. 수포가 있을 때 상대방과 관계를 통해서 전파를 해주는 경우가 더 흔하긴 하지만 오랜 기간 한 명하고 관계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파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 관리만 잘하면은 큰 문제는 없는데 한 가지 짚어야 될 거는 임신, 출산, 아기가 태어나요. 근데 부부가 같이 헤르페스가 있었어요. 근데 출산하는 시에 아이가 나오는 산도라고 하거든요. 뭐 그 자궁 이렇게 해서 질 쪽으로 아기가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헤르페스 병변이 있나 없나는 꼭 살펴보게 돼 있습니다. 그때 수포병변이나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있다면은 제왕절개를 통해서 다른 루트로 출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이가 나올 때 허피스를 뒤집어 쓰게 되면은 뭐 수막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기한테는 신생아 그 헤르페스는 매우 심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헤르페스는 그런 경우에 심각한 결과를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는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성병 질환으로는 HPV, 뭐 인유두종 바이러스죠. 이거는 뭐 흔히 알고 계시는 암을 유발할 수 있잖아요. 다른 성병 중에는 암을 그렇게 유발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궁경부암, 뭐 항문암, 그다음에 뭐 구강 쪽에 구인두암, 비인두암 이런 것들을 구강성교를 통해서 입 쪽에 유발할 수도 있고 제일 흔한 경우는
정상 질성교를 통해서 여성분들의 자궁경부암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한 원인이니까 이거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죠. 암을 유발한다는 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 여성분들께서는 산부인과 검진을 아주 면밀하게 받으시고 자궁경부암 백신 주사, 가다시 9 같은 거를 주치의선생과 상의해서 필히 맞으시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성병 중에서는 사실 그 간염 중에 B형 간염, C형 간염 같은 것도 성관계를 통해서 전파될 수가 있거든요. 뭐 전형적인 성병으로 분류는 하지 않더라도 광의, 넓은 의미에서 성병인데 그 B형 간염, C형 간염이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뭐 급성으로는 전격성 간염 같은 걸 통해서 관계 이후에 간 수치가 막 그 정상 수치가 막 40 이하로 유지돼야 되는 수치들이 1000 이상으로 올라가는 전격성 간염 같은 거를 경험할 수도 있고, 만성적으로 보면은 간 경변이나 뭐 추후에는 간 세포암, 간암의 일종이죠. 그런 것들로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중요한 증상으로 다뤄봐야 될 것 같고요. 남자와 여자, 파트너 간의 성병 검사 결과가 달라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대략 2가지 정도 경우가 많은데요. 한 가지는 남자는 요도염, 여자는 질염, 그거에 대한 이슈인데,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한테는 뭐 클라미디아가 나왔다,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이 나왔다, 가드넬라가 나왔다, 캔디다가 나왔다, 뭐 4가지가 나왔다고 쳐요. 근데 남자 검사를 하면은 클라미디아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왜 발생하냐면은 첫 번째는 감염된 시점 차이에 따라서 아직 그 균이 발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검사에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어떤 그 잠복기, 타임 렉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걸렸을 때 그럴 수 있고, 근데 그 우리가 아는 PCR이라고 하는 검사 방법은 민감도가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감염 시점과 그 잠복기 때문에 오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균주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중에 공생균이냐 성병균이냐 이런 걸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그 뭐 12종 여성분들 하는 검사라든지 남자는 보통 7종, 8종 이런 검사들을 더 많이 하거든요. 일단 남자에서의 검사하고 여자에서의 검사하고 균을 보는 개수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여자는 12종을 일반적으로 보고요. 남자는 12종을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잘 권하진 않아요. 비용은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거의. 7종이건 12종이건. 7종하고 12종이면은 5종류가 차이가 나잖아요. 여자의 12종에서 남자의 7종. 그게 보통 헤르페스 타입 1, 2가 들어갈 수 있고요. 캔디다가 들어갈 수 있고, 매독이 들어갈 수 있고, 가드넬라가 들어갈 수 있고, 5가지일 거예요. 근데 왜 남자들은 12가지를 다 안 보고 7가지만 보냐? 왜냐하면은 검체가 달라서 그렇거든요. 여성의 경우에는 질 분비물을 통해서 브러쉬 같은 걸로 긁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남자의 경우에는 만약에 고추에서 막 고름이 쏟아져 나오는 분들이면 우리도 분비물로 얻어서 할 수가 있는데, 대개 그런 경우보다는 그냥 소변으로 보거든요. 첫 소변이 됐건 좀 농축된 소변으로 검사를 하면은 성병 검진을 대개는 소변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변 검체에는 말씀드렸던 헤르페스 1, 2라든지 매독이라든지 이런 게 검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음성으로 깨끗하게 나왔다고 해도 그거를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단 말이죠. 위음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혼선만 초래하는 거죠. 이게 약간 그 남자 여자의 결과가 다르게 보고되는 경우에 흔한 경우일 수 있고요. 그 아마 얼마 전인가요? 몇 년 된 것 같아요. 꽤 유명한 유튜버, 약사 유튜버였어요. 근데 뭐 소변 검사로 헤르페스가 음성이었다라고 해서 난 깨끗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헤르페스 감염자였고 관계했던 이성분께 이게 전파를 시키고 있었다 또는 뭐 이런 내용 골자였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되게 그 무지했던 게, 헤르페스 진단은 원래 소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분들의 경우야 거기서 나올 수도 있지만 남자의 소변에서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단 기준에 아예 없는 거죠. 헤르페스는 원래 검사를 한다면은 증상이 있어서 수포가 있는 사람들은 그 수포를 터뜨려서 브러쉬로 긁어서 진물이 나오거나 뭔가 액체를 얻어서 그걸로 PCR 검사를 하면 헤르페스 1이다 2다 뭐 이런 거 알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증상이 전혀 없는데 보균자냐 아니냐, 감염된 상태냐를 알고 싶다면은 피 검사를 해서 항원 항체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아예 진단법에는 소변 검사 자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깨끗하게 나왔다고 해서 떳떳할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뭐 그런 이슈가 있었듯이 그래서 그 남성과 여성의 그 보는 그 세균 종류 수가 다른 경우가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공생균이 더 많이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 남자들은 음경이 길게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외부에서 균이 침투할 만한 게 조금 덜합니다. 자연적으로는. 근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생식기가 외부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질 쪽이나 뭐 그 외음부가 상당히 요도도 짧고요. 그래서 방광염도 잘 오고 질염도 잘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감염될 수 있는 질환 중에 성병균으로 분류하지 않는 녀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 가드넬라 버지날리스, 뭐 캔디다 이런 경우도 전형적인 성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검사를 하면은 여성분들은 그런 것들을 늘상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조금 아래쪽이 약한 분들은 피곤하면 그냥 냉이 좀 와요. 성생활이 없었어도. 근데 남자들은 그런 게 별로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를 해보면은 균 개수가 다르게 보고될 수가 있죠. 요게 이제 검사 결과가 다른 그 성병이 요도염 질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검사 결과 차이가 자주 보이는 게 그 HPV, 그러니까 인유두종 바이러스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기사마귀 자궁경부암을 유발할 수 있는 HPV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성분들은 선별검사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부인과에 방문하시게 되면은 자궁경부 도말 검사, 팝스메어란 걸 통해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여부를 체크하겠습니다 하고서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PCR 검사를 하면은 뭐 HPV 뭐 6번, 11번, 16번, 18번, 52번, 58번, 뭐 40번 쭉 숫자로 나열되는 것 중에 몇 번 뭐 양성이 나왔습니다라고 설명을 들으시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당연히 의미가 있는 검사입니다, 그거는.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나는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도 와서 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같이 비뇨기과에 오셨어요. 그러면은 그때 만약에 남자분이 육안으로 진찰을 했을 때 뭐 우둘두둘한 사마귀 병변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은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도려내서 덩어리가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잘라내서 수술을 해서 그걸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하고 HPV 타이핑을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병변이 없어요. 확대해서 봐도 이상 소견은 없어 보인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남자는 할 수 있는 검사법은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팩트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여성분께서 뭐 HPV 타입이 몇 가지가 나오셨다 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우리는 남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검사가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려요. 진찰만 하고, 만약에 백신 접종을 안 했다면은 가다시를 지금이라도 맞는 게 좋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까지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교과서적으로는 없는 방법인데 남자의 경우에도 막 긁어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랜덤하게 뭐 귀두 아래쪽을 긁어보고 그 성기 뿌리 쪽 음모 있는 부분을 긁어보고 항문 주변을 긁어보고 브러쉬로 긁어서 그걸로 HPV 타이핑을 하면은 이상한 여러 가지 타입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성분이 보고되던 타입과 또 별개로 여러 가지 잡스러운 타입들이 보고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꽤 많이 보거든요. 그럴 때 해석이 사실은 불가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교과서적으로 없는 방법이거든요. 만약에 그 검사를 나중에 다시 했다, 한 달 뒤에 검사 결과 또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잠깐 묻어 있었던 바이러스 파티클의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일 수도 있고, 실제로는 나중에 뭐가 발현이 될 거였는데 피부에 묻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안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위양성과 위음성이 둘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검사법은 사실은 권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남자의 경우에 그런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드물게 있기는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이즈 환자예요. 뭐 면역 저하 환자예요. 그러면은 곤지름 같은 게 잘 오기도 하고 HPV가 잘 감염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권할 수 있다. 또는 남자와 남자 동성 성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항문 성교를 자주 해요. 그런 분들은 항문 쪽에서 그거를 긁어서 분비물 같은 거 얻어서 해보는 건 추천이 된다라고 가이드라인상에 있지만, 정상적인 그 뭐 이성관계를 하는 분들한테는 보여지는 병변이 없다면
그런 검사를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경우, 요도염 질염 경우하고 그 HPV 바이러스 경우에 우리가 흔히 남녀 결과가 불일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부부싸움 또는 남녀 사이에 다툼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